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제목은 한밤중이면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늘 과묵하고 말씀이 없으시던 시어머니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한밤중에 제 방에 몰래 들어오셨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처음엔 저도 그저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꾼 악몽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 제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 방에 들어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셨고 제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셨으며 결국 제가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경기도에 있는 3층짜리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죠. 결혼만 하면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집에서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인 남편 민준 씨는 지방 건설 현장으로 출장을 자주 갔는데 한 번 가면 2, 3주는 지나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낮 동안 집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큰 갈등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고 표정은 늘 엄격했으며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의 인상과는 달리 전혀 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일을 일찍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긴 출장을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침실 나무 바닥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싶어 가만히 누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삐걱하는 문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열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침대 옆 스탠드를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마치 누군가 방금 나간 것처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이 내가 이불은 잘 덮고 자나 확인하러 오셨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밤 그리고 사흘째 밤에도 발소리는 또다시 들렸습니다. 불을 켤 때마다 아무도 없었지만 방문은 언제나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전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크게 웃으며 제가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고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기에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질 리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싶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침대 옆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히 제 얼굴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눈을 뜨고 불을 켰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여느 때처럼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 옆에 놓인 의자는 누군가 막 끌었던 것처럼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태연하게 제 방에 올라온 적도 몽유병 같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실 때 살짝 흔들리는 그 눈빛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제 친구는 혹시 모르니 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증거라도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망설여졌지만 결국 친구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침대 맞은편 선반 위에 놓인 커다란 고민형 안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는 야간 적외선 촬영 기능이 있었고 제 휴대폰과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방 전체가 잘 찍히도록 각도를 신중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스탠드도 켜지 않은 채 깊이 잠든 척 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 15분을 가리켰을 때 휴대폰에서 방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앱을 열어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고 화면 속 장면에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색 긴팔 옷을 입은 한 사람의 형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누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으로 똑바로 다가와 제가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두 눈은 기이할 정도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손을 뻗어 제 배를 가볍게 만지셨습니다. 몇 번을 쓰다듬으시더니 몸을 숙여 제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셨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기이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옷장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찾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낡은 옷 하나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더니 고이 접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카메라를 발견하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산부인과 검진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들고 곧장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한 여성, 한때 제 시어머니였던 그분의 끔찍한 과거에 대한 비밀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모든 장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제가 아이를 뵌 채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라 부르는 그 여성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내내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와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이 과연 범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당직을 서던 경찰관은 인상 좋은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는 눈치셨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자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는 특정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심각한 이상 징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어머님 신원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앓으셨던 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라는 것만 알 뿐. 병력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들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뒤 극심한 혼란 속에서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조언해줬던 친구 혜진이네 집으로 피했습니다. 혜진이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니야. 반복적인 행동, 텅 빈 눈빛, 꼭 경증 정신질환 환자들 같아.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내색도 안 하셨을까? 잘 숨겼거나 아니면 특별한 계기로 재발한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벌써 며칠 밤이나 내 방에 들어왔잖아. 다음번엔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 혜진이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집에 좀 와줄 수 없어? 나 지금 지방 현장이라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해.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방에 들어오는 걸 본 것부터 카메라를 설치한 일, 그리고 어머니가 제 옷 냄새를 맡고 임신한 제 배에 대고 속삭인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자기가 확실히 본 거 맞아. 혹시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본 건 아니고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영상 보낼 테니까 어디 한번 상상이라고 말해봐. 저는 동영상을 보냈고 몇 분 뒤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난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나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친구 집에 와 있어. 어머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집에 못 돌아가. 남편은 휴가를 내서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와 직접 이야기해서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인 반응에 화가 났었지만 남편이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저를 경악하게 만든 정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여 년 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 마당 연못에서 첫째 딸이 물에 빠져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사고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인형을 껴안고 딸의 이름을 부르거나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2년간의 치료 끝에 안정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고 그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여자아이, 그 아이가 바로 시어머니가 제게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임신한 저를 보며 자신의 옛딸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과거를 재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혜진이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어머니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긴박했습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와. 생각보다 일이 더 큰 것 같아. 엄마가 방금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인데? 그 여자는 내 딸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내 딸의 배를 훔쳐갔어. 다시는 내 딸을 낳게 둘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차갑고 반듯해 보이기만 하던 시어머니. 그분은 누구도 건드린 적 없는 깊은 어둠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표적이 바로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 혜진이의 작은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울렸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의 배를 훔쳐갔어. 다시는 내 딸을 낳게 둘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되뇌며 어머니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의 눈빛을 상상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보고 있지 않았던 걸까요? 정말로 환각 속에서 저를 과거의 누군가로 착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제 뱃속의 아이는 훔쳐버린 기억의 일부로 여기고 계셨던 걸까요? 남편은 어서 집으로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임신 중인데다 시어머니의 과거 병력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막 알게 된 참이었으니까요. 만약 병이 재발한 상태라면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게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은 못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와 우리 아기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지켜줘야 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혜진이네. 집에 며칠 더 있어. 내가 엄마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가볼게. 난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조차 몰랐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대신 약속해줘.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님이 내 침실 근처엔 절대 못 오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전화를 끊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끔찍한 상실을 겪었던 한 어머니, 박 여사님이 가엾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일 때와 아닐 때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죽은 딸 소희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집에 쳐들어와 딸을 빼앗아간 낯선 여자라고 주장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정신과에 가보자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방 안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병원 이야기만 꺼내면 남편에게 달려들어 핥히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신과 의사를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그런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환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남편은 동의했고 제게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셨던 한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날 아침 댁으로 방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배가 조금 무거웠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그분 위험해 보여.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난 밤에는 안 있을 거야.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행동을 진단하실 때만 있으면 돼. 걱정 마.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했던 3층 집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차림은 흐트러진 채 며칠 밤을 샌 듯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 우리 아가 엄마 보러 또 왔구나. 엄마 보고 싶었지? 우리 아가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팔을 부축하며 저를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여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침실 문은 잠갔어. 응, 열쇠도 내가 갖고 있어. 안심하고 방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엄격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거 속에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폭력성까지 보이고 계셨습니다. 약 2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여자 간호사 한 명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을 멀리서 관찰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는 망상 단계에 빠져 계십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으로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강력한 계기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습니다. 며느님의 임신이나 집안의 어떤 이미지가 어머님을 과거의 기억으로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남편은 차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망설이는 동안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베개를 껴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요.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저와 아이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수 없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었고 마침내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딸 소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실 때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절규하셨습니다. 네가 내 딸을 훔쳐갔어. 내 딸을 돌려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구급차는 숨막히게 텅 비고 차가운 집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저는 가족의 비극이 이토록 깊이 묻혀있던 기억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는 창문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파헤쳐지지 않은 기억들에서 스며 나오는 듯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밤이 되면 침대 발치에 조용히 서서 텅 빈 눈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다 깨어나면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을 청소하고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세탁하고 제게 트라우마를 줄 만한 물건들을 치우느라 분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자 충혈되고 고뇌로 가득 찬 그의 두 눈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어느 날 오후 2층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보지 않고 그저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안 괜찮아. 내가 지난 몇 년간 뭘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은 내가 엄마가 입원했던 걸 전혀 몰랐다는 걸 믿어? 믿어. 알았다면 어머님을 나랑 그렇게 가까이 두지 않았을 테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제 병원에 엄마 보러 갔었어. 날 못 알아보시더라. 근데 임신한 간호사가 지나가는 걸 보더니 갑자기 그분한테 달려가서 소리치셨어. 내 돌려줘. 내 돌려달라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분이지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기억,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통 속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계셨던 거겠지요. 그날 저녁 남편이 계단 밑 창고에 있던 낡은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상한 상자를 찾았어. 저는 내려가 보았습니다. 남편은 낡고 곰팡이가 쓴 작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아이,
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분홍색 아기 신발, 꽃밭에 서 있는 3살배기, 여자아이의 사진, 작은 머리핀 몇 개, 그리고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수첩 하나. 저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부드럽고 갸름한 필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일기인 듯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자 목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 우리 아가가 엄마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웃었다. 소희야, 아니? 그 부름 한 번에 불임인 줄 알았던 엄마는 다시 살아났단다. 10월 10일, 오늘 비가 왔다. 유모 아주머니께 아이를 잘 봐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이미 마당 연못 아래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의사는 아이가 가망이 없다고 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누가 봐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쓴 듯한 글씨들이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난 알아. 그 여자를 봤어. 그 여자는 내 딸을 미워했어. 그 여자가 애를 밀쳤어. 그 여자가 범인이야. 여보, 이것 좀 읽어봐. 저는 남편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해. 남편은 읽고 나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지? 유모 아주머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당신 어릴 때 우리 집에 엄마 말고 다른 분이 또 계셨던 거 기억나? 내가 어릴 땐 김씨 아주머니가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누나가 죽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지셨던 것만 기억나. 저는 남편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 그 김씨 아주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소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어머님은 무언가 알고 계셨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거야.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김씨 아주머니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마지못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간 지 오래됐어. 나도 연락 끊긴 지 한참이고 예전에 돈 좀 붙여주고 나서 번호도 잃어버렸지. 남편은 옛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김씨 아주머니의 조카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우리는 김씨 아주머니가 현재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서 조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저와 남편은 그날 바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간 가까이 차를 달려 우리는 이끼 낀 기와지붕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신 김씨 아주머니는 허리를 굽힌 채 걸어 나오셨습니다. 남편의 소개를 듣자 아주머니는 몸을 떨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자네가 민준 도련님이라고? 정말 오랜만이구먼. 자네 어머니, 그분은 아직 살아계신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건 옛날 소희 누나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김씨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흐릿한 두 눈에 평생 묻어온 죄책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일은 내 평생의 한이었지.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겠구먼. 저와 남편은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을 끊어가며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부엌을 치우고 있었고 사모님은 장 보러 가셔서 안 계셨지. 소희 아가씨가 혼자 마당에 나가 놀고 있었어. 내가 잠시 뒤돌았다가 밖을 보니 시할머니, 그러니까 사모님의 시어머니께서 연못가에 서 계셨어. 그분이 아가씨의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표정이 몹시 화가 나 보였지. 내가 급히 달려나갔을 땐 아가씨는 이미 연못 속에 있었어. 시할머니는 나한테 입 다물라고 하셨어. 집안 여자들 일은 조용히 덮어야 한다고. 사모님은 울부짖었지만 다들 내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줄로만 알았지. 아주머니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다들 충격으로 미쳤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진실은 그 아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김씨 아주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머니가 방금 털어놓은 이야기는 저와 남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십 년 묵은 장막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의 아이, 시어머니의 첫달은 사고가 아니라 편견과 권력으로 뒤틀린 어두운 가족 관계의 희생자였습니다. 한밤중이면 제 방에 들어오던 그 창백한 얼굴의 여인, 제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분이 그런 끔찍한 비극을 가슴에 품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가사 도우미는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는 그 일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온 가족의 싸늘한 시선 속에 미쳐가는 며느리만 남겨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돌아오는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모든 걸 숨기셨을까? 왜 엄마를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마 두려우셨을 거야. 그 진실이 가족을 산산조각 낼까봐. 하지만 여보, 외면했기 때문에 당신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던 거야. 차가 막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근교에 사시는 아버님께 전화해서 급히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던 아버님도 남편이 어머니와 소희 누나의 이야기를 명확히 꺼내자 이내 침묵하시더니 동의하셨습니다. 내일 올라가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실 물을 준비하고 거실을 치웠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벽돌 하나하나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구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던 한 여인의 원한이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생각보다 더 야위셨고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으며 늘 날카롭던 눈빛에는 이제 늙고 지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도 차 한 잔의 여유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던진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소희 누나 일을 숨기셨어요? 아버님은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도 내 엄마는 잊지 못했더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한을 평생 품고 사셨던 거예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소희 누나 손을 잡고 있었고 사람이 왔을 땐 누나는 이미 연못에 빠져 있었다고요. 공간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입술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비벼 끄더니 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도 안다.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셨으면서 어머니를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아버님은 고개를 젖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빛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내 할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강하셨다. 특히 내 엄마한테 더 그랬지. 내가 선택한 아내였지만 시골 출신에 배운 것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 내 엄마가 처사이로 딸을 낳자 아들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다며 더욱 노골적으로 구박하셨지. 내가 몇 번이고 맞섰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장남이었고 집안에서 누구도 할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두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 돌아왔을 땐 모든 게 끝나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가 연못에 빠졌고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지. 그때 내 엄마는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가리키며 당신이 내 아이를 해쳤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었겠니? 다들 너무 큰 슬픔에 이성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지. 그럼 왜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무서웠다. 내 엄마가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고 할머니가 나를 평생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무서웠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엄마를 그 집에서 유령처럼 살게 내버려 두셨죠. 남편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을 멀쩡하게 사시다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병이 재발하신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눈앞에 아버지라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되돌릴 수 있겠니? 저는 그를 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니요, 아직 있어요. 저희와 함께 이 진실을 어머님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은 미치지 않았고 상상한 게 아니었고 어머님이 옳았다고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늙은 뺨 위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시어머니가 특별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인 아버님을 보자 겁에 질려 돌아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옛날에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내가 당신을 그 억울함 속에서 평생 살게 내버려 뒀소. 시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서 계시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옳으셨어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아무도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실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아주 낯설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배를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두운 날들 끝에 처음으로 속삭이셨습니다. 네가 이 집의 새로운 빛이 되어주겠구나. 그렇지?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바로 시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모든 것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고통은 아물고 억울한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진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회복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며 예전처럼 발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남편은 자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뵈었고 저는 집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로 기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고에 있는 낡은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다가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 지난번에 스쳐 지나갔던 그 작은 수첩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두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제 손은 다시 그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글씨는 가늘고 갸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한 단락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지기 직전에 얇은 종이 두 장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2월 20일.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편지에는 그것을 계속 집에 두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이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는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했다. 누가 그 어린 것을 그토록 미워해서 나까지 협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미 아이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협박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 알렸을 때 그는 어머니가 상상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불러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읽고 나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엄마는 할머니가 소희 누나를 미워했다고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보낸 걸까? 저는 그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집 밖의 사람이라고? 누가 3살배기 아이를 미워할 이유가 있겠어. 저는 침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날 오후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눈을 뜨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된 이후로 처음 보는 그렇게 선명한 미소였습니다. 아가, 우리 손주 데리고 왔구나. 어머니는 제 배에 손을 얹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협박 편지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일기에서 봤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지. 서명은 없었고 낡은 편지지에 누런 종이 번진 잉크였어. 하지만 그 편지에서 나던 냄새는 똑똑히 기억나. 아주 익숙한 꼭 김씨 아주머니의 향수 냄새 같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요. 가사도우미요. 그래.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무척 믿었었. 하지만 아이가 죽은 뒤로 그 사람은 늘 나를 피했어. 어떤 때는 한밤중에 깨보면 그 사람이 아이방 앞에 서 있기도 했지.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분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시골까지 찾아가 진실을 들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일 수 있다니. 하지만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시할머니가 소희 누나를 밀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들 죽은 사람 탓을 하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그날 시어머니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하루 종일 자리보전하고 누워 계셨어. 걷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연못까지 나갔겠니?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만약 시할머니가 갈 수 없었다면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남는 사람은 김씨 아주머니뿐이었지. 그때 집에는 그 사람과 내 딸 단둘뿐이었으니까. 머리털이 쭈뼛서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김씨 아주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을 치우다가 달려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안타깝고 후회스러워 보이던 눈빛. 어쩌면 그게 진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나선 후 저와 남편은 김씨 아주머니 조카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바로 어제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요? 어디 편찮으셨나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최근 며칠 동안 몹시 불안해하셨어요. 과거에서 온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시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숨이 가빠져서 병원으로 갔지만 늦었어요.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알던 유일한 생존자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생각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혹시 지난주에 할머니 찾아오셨던 분이세요? 할머니가 불경책 속에 편지 한 통을 남겨두셨어요. 혹시 수진이나 민준이라는 사람이 전화하면 꼭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 좀 보내주세요. 저희 집 주소로 바로 보내주세요. 이틀 후 우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필체는 틀림없는 김씨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비밀을 지켰습니다. 저는 시할머니께서 가장 신임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할머니께서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소희 아가씨를 연못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 부주의 때문에. 저는 비난받고 쫓겨날까봐, 신뢰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쫓겨나고 미움받을지언정 한 어머니를 평생 미친 사람으로 살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자.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손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비극에 대한 뒤늦은 결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온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고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치유받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김씨 아주머니의 편지는 30년 넘게 감춰져 있던 비밀의 연쇄에 대한 슬픈 종지부처럼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만약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신뢰의 붕괴는 단지 어머니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누나의 기억을 지키지 못했으며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김씨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억울함에 침묵으로 동조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고통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막 되찾은 희미한 이성의 끈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우리의 결정에 동의하셨습니다. 몇 차례의 심층 치료 후 그는 박 여사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시되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방에 들어와 귓가에 속삭이던 일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숨막히는 느낌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아직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지 않고 버려진 사람처럼 병원에 계속 두게 된다면 평생 진정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임신 중입니다. 저는 엄마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한 명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결정을 말했을 때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남편이 저를 단지 아내이자 미래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균열을 치유할 만큼 강인한 한 명의 여성으로 보게 된 첫 순간이었을 겁니다. 박 여사님은 햇살이 밝은 어느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에서 내려 저를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놀랍게도 아주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1층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위험하게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일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지나치게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돌봄과 통제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미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간 어머니는 꽤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TV를 보셨으며 가끔 재단에 놓인 작은 소희의 사진을 보며 무언가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그 재단을 좀 더 정갈하게 정리하고 매일 신선한 꽃 몇 송이와 새물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머니를 눈물 흘릴 만큼 감동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딸처럼 아껴주는구나.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상처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그저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치유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신 지 닷새째 되던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침실은 구석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어슴푸레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꽉 닫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휴대폰에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에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앱을 열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방 카메라는 새벽 1시 57분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방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복도 카메라는 어머니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 5분 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노크도 부름도 없이 그저 거기에 서서 문손잡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방 안 제 침대 쪽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무언가 속삭이셨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저는 그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희가 아니야, 며느리야. 건드리면 안 돼, 해치면 안 돼.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머릿속에서 뒤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어머니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방 밖으로 뛰쳐나가 어머니를 부축해 다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약한 숨결로 중얼거리실 뿐이었습니다. 그 애가 날 찾아왔어. 밤마다 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어. 그 애는 떠나지 못했어.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무도 어머니를 탓하지 않아요. 소희 언니도요. 그건 어른들의 잘못, 침묵의 잘못이었어요. 우리가 언니를 위해 향을 피워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흐느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지 약이나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의 유령과 마주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어머니를 가장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어머니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걸음걸이에서 깊은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저와 과거를 구별할 만큼의 이성은 갖고 계셨지만 현재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카메라 영상과 어머니가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속삭였던 말들, 그리고 증오가 아닌 집착이 서려 있던 그 눈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듣고 나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아직도 소희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정말로 누나의 영혼이 이 집에 맴돌고 있다고 믿으시는 걸 수도 있고. 저는 영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밤이 내릴 때마다 이 집을 감싸는 음산한 기운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답답해서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창문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작은 소희의 사진을 꽉 껴안은 채 입술을 움직여 아가 돌아왔구나 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상처라는 것은 피나 외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조용히 잠복해 있다가 폭발할 시점만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정오, 임신 후기로 몸이 무거워져 쉬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뒷마당에 서서 손에 새로 된 괭이를 들고 마치 열에 들뜬 사람처럼 화단의 흙을 파헤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눈빛은 광기 어렸지만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가까이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뭔가를 남겼어. 그때는 무서워서 파헤치지 못했어. 하지만 똑똑히 기억나. 소희가 죽은 뒤에 누군가 이 구석에 몰래 무언가를 묻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요? 누가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그림자는 여자였어. 내 시어머니도 김씨 아주머니도 아니었어. 다른 사람, 어쩌면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일지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기억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진정제를 맞아서 정신이 없었지만 갈색 옷을 입고 장갑을 낀 누군가가 무언가를 묻는 것을 희미하게 봤어. 너무 무서웠지. 그때는 다들 나를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저는 서둘러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어머니를 도와 나무를 치우고 그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만에 마침내 우리는 비닐로 단단히 싼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남편이 칼로 비닐을 갈랐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낡은 쇠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되어 검게 변한 핏자국이 묻은 작은 천 조각, 고양이 모양의 부러진 머리핀,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글씨는 빗돌빗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익숙한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그해 10월 13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치지도 않았다. 나는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침대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집안에 누군가다.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 내 생각에는 새로운 그 사람 같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날 이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김씨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 아이는 자비를 했었다. 나는 소희가 넘어지기 전에 그 아이가 연못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나는 그저 그 아이의 몸에서 나던 향수 냄새를 맡았을 뿐이다. 그 냄새가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힌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받았던 익명 편지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다고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던 그 젊은 여자 도움이 기억나? 사고 직후에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모든 일의 원흉일지도 몰라. 어머님은 미치지 않았고 시할머니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김씨 아주머니도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집안 누구도 그 젊은 도우미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어.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은 상자 속 머리핀을 다시 집어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엄마가 소희 누나가 그날 하고 있었다고 했던 거야. 원래 시신과 함께 있어야 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증거물이 숨겨졌다면 누가 고의로 그것을 없애려 했던 걸까? 왜? 그날 오후 남편은 시할머니가 관리하시던 집에 낡은 인사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진 끝에 그 젊은 도우미의 이름 이미경, 1976년생, 전라북도 출신, 8개월간 일하다가 사고 직후 그만뒀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나 전라북도로 가야겠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 여자는 진실과 마주해야 해. 엄마는 미치지 않았고 소희 누나는 억울하게 죽지 않았어. 하지만 이 집에는 아직 정의가 찾아오지 않았어.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카메라 영상 한 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블랙홀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감춰진 죽음, 미친 사람으로 몰린 어머니, 평온해 보였던 이 가족의 겹겹이 쌓인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추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만약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잠들지 못할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전라북도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때 식사하는 것부터 수시로 연락하는 것까지 온갖 당부를 했습니다. 임신 막달이라 배가 무거웠지만 남편을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사라진 인물, 마지막 증인이자 어쩌면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찾으면 제가 머뭇거리자 남편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희 누나와 나 자신을 위해서. 지난 수년간 평온하다고 믿었던 집이 사실은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이성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온 마음으로 처음 가족의 아픔과 마주한 한 남자의 눈빛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이미경이라는 가사도우미가 살았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나이 지긋한 직원의 도움으로 남편은 이미경 씨 가족의 옛 주소와 그녀가 옆마을 남성과 결혼한 후 성과 이름을 바꿨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 안 쓸 겁니다. 언젠가 어머니 유골 수습하러 여기에 왔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은 됐지. 지금은 강화마을에 살고 남편은 오토바이 수리 일을 할 겁니다. 남편은 감사 인사를 하고 곧장 강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가에 자리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곳이 수십 년간 이어진 비극의 잔해를 묻고 있는 곳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허름한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른 체격에 머리숱이 적고 등 전체가
땀에 젖은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댁을 찾습니다. 부인 성함이 혹시 이 씨가 맞으신가요? 남성은 경계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편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여러 가사도우미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왼쪽 구석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바로 이미경이었습니다. 남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공포,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한숨. 아내는 집에 있지만 몸이 많이 아픕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서 낯선 사람은 잘 안 만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죽은 아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어두컴컴한 집안, 이미경은 벽 한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은 흐리멍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들어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이미경은 쏘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30여 년 전 박 여사님 댁에서 일했던 미경 씨 맞으시죠? 이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 기억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을 듣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아들입니다. 제 어머니는 딸의 죽음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 속에 갇혀 계셨고 저는 당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이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집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나무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의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 억눌린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사모님이 무서워서 절 내쫓게 하려고요. 저는 그분이 미웠어요. 그분이 제 친구를 도둑질했다고 쫓아냈거든요. 익명의 편지를 보내고 제가 입던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그날 밤 뒷마당에 들어갔어요. 소희가 연못 근처에서 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소리 질러서 놀라게 했는데 아이가 놀라서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졌어요. 이미경은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을 부르려 했지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머리핀이랑 피 묻은 옷을 싸서 숨겼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 아이가 연못 아래서 저를 쳐다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시할머니도 김씨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철없는 악의적인 장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한 어머니를 30년 동안 광기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소희 누나를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니도 집안의 누구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일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어머니는 미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함 속에서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를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집에서 수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 자식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내 잘못이야. 만약 그날 내가 진정제를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저는 다가가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배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누구도 해치게 두지 않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 집에는 마침내 죄책감이나 과거, 침묵으로 왜곡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진정한 약속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전라북도에서 돌아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한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30년 전처럼 미치광이 망상 환자로 여겨지는 대신 가족으로부터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집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꿈속에서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한밤중에 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시고 부은 제 다리를 걱정해 주셨으며 나중에 출산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 호흡법을 연습하기도 하셨습니다. 명예를 되찾고 인정을 받은 것이 그 어떤 약보다도 어머니의 영혼을 더 많이 치유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를 극도의 공포에 떨게 했던 분이 이제는 무한한 연민을 느끼게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 번 더 엄마가 되셨습니다. 보호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엄마가 아이는 6월의 어느 비 내리는 밤에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출장 간 사이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증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속해서 속삭이셨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엄마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습니다. 3.3kg의 건강한 사내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쳐서 회복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박 여사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이제 엄마가 내 조카를 돌봐줄 수 있게 됐어. 이제 안심하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상처는 지워버릴 필요 없이 그저 충분한 사랑과 인내, 진심으로 채워주기만 해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아들의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평안이 돌아왔다는 의미로 나만이라고 지었습니다. 친척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모두들 박 여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고 온화하며 능숙하게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상을 다 치우고 보니 어머니는 분주하게 흰 연꽃을 꽃병에 꽂고 계셨습니다. 소희 누나의 재단에 올려 누나를 조카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잔치는 따뜻하고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무척거리셨던 사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 다 엄마고 아픔을 겪어봤으니 저는 제 며느리를 2배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제를 올린 후 어머니는 직접 아기를 안고 방 한가운데로 나와 모두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옅은 보라색 한복을 입으신 모습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젊은이가 난폭하게 몰던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 집 담장에 부딪히며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 큰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님도 놀라 반사적으로 비틀거리셨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어머니는 재빨리 몸을 돌려 아기를 감쌌지만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온 가족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서도 아기를 품에 단단히 안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살짝 부딪히면서 관자놀이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병원. 저는 응급실 밖에서 칼로 베는 듯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는 놀라서 아직도 얕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은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없고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감동시킨 것은 할머님께서 아기를 너무나 꽉 껴안아 아기의 머리와 목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니었다면 아기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러셨어.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다시는 누구도 상처받게 두지 않으려고 하셨지.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시자 아기는 마치 할머니의 기운을 느낀 듯 울음을 터뜨리다가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얹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 쓸모가 좀 있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그 미소가 어찌나 다정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가, 아직 안 자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뭘 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수첩을 건네주셨습니다. 새로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머니다. 시어머니다. 한때 자식을 잃었던 엄마지만 인생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얻은 사람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옛날의 소위를 어루만지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죄책감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진실과 아픔, 구원받았어야 할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때 매일 밤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치유해야 할 아픔이 있으며 친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다시 한번 귀 기울여주고 사랑받을 기회가 필요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밤중이면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가족 이야기, 효도와 명예, 가족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오늘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